17년입니다. 일본이 베트남 원전 하나 따내려고 매달린 시간이요. 그런데 이 17년짜리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2조 7천억 원,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에 붕 떠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라던 일본 기술진이 짐 싸서 도망친 이유. 충격적이게도 원전 자체가 아니라 원전까지 가는 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도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풀어나서 원전 짓는 돈보다 더 커져 버렸거든요. 결국 일본은 자존심 세우다가 12조 원을 통째로 날렸고 베트남은 암흑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일본이 두 손 들고 포기한 그 지옥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이 손을 들었거든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말이에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판을 뒤집었을까요? 베트남 하면 쌀국수랑 커피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이 나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 때문이거든요. 2025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의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습도는 80%를 훌쩍 넘겨서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도시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멈췄고 선풍기마저 꺼졌으며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부채질을 하며 밤을 새웠는데요. 이게 영화 속 재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트남 전력청이 삼성전자와 폭스콘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전기를 예고도 없이 끊어버렸거든요. 반도체나 스마트폰 공장이라는 게 1분만 전기가 끊겨도 수백억 원어치 불량품이 쏟아지는 초정밀 시설인데 전력청에서 전기 부족하니까 공장 멈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던 나라가 정작 글로벌 기업들한테 일주일에 3일만 일하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된 거죠. 베트남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프라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인프라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갈증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뒤로 후퇴한다는 뜻이거든요. 베트남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이 6.5%를 기록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기적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멈춰버린 공장들과 어둠에 잠긴 산업단지라는 암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 기업 하나의 컨디션에 따라 춤을 추는 수준이라는 거죠. 삼성이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하면 베트남 GDP가 올라가고 삼성이 생산량을 줄이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독립된 국가 경제라기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국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돌릴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베트남의 딜레마였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공급보다 10%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전기가 끊기는 순간 베트남의 넥스트 차이나라는 꿈도 함께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2009년에 절박한 심정으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말이죠. 예산은 12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당시 베트남 1년 교육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왜 하필 원전이었냐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베트남 같은 급성장 국가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비싸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24시간 내내 거대한 공장들을 쉬지 않고 돌리려면 기저부하를 담당할 강력하고 일관된 에너지원이 필요했는데 그 답은 오직 원전뿐이었던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원전 강국들이 귀를 쫑긋 채웠고요. 12조 7천억 원짜리 대여를 낚아챈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파격적인 저금리 차관까지 약속하면서 베트남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일본의 속셈은 분명했어요. 베트남 원전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에너지를 우리가 지배하겠다고 큰 소리쳤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12조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늪이 될 줄은 말이에요. 2016년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집니다. 일본이 베트남 원전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짐을 싸버린 겁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과 그동안 쏟아부은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을 통째로 포기하고 도망치듯 떠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는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진짜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이론 있잖아요. 일본 원전을 무너뜨린 그 나비의 정체가 바로 베트남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였습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게 단순히 튼튼한 건물 하나 짓는 수준의 공사가 아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이라 불리는 원자로는 무게만 수백 톤이고 크기는 집 한 채만 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항구에서 건설 현장까지 안전하게 옮겨야 하는데 여기서 일본 기술진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스템이 5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다니기엔 최적화돼 있었지만 수백 톤짜리 초중량물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로폭도 좁고 교량의 하중 한계도 낮았으며 오토바이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교통 환경은 정밀 부품 운송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고질병이 터집니다. 바로 매뉴얼 지상주의와 갈라파고스 신드롬이에요. 일본식 원전 공법은 아주 까다롭고 정교하기로 유명한데요.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균열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면서 베트남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무거운 부품들을 옮겨야 하니까 항구부터 건설 현장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를 새로 깔고 모든 교량을 일본 수준으로 보강하라는 거였어요. 원전을 짓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도로망을 싹 다 뜯어고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요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로와 교량을 새로 짓는 사회적 비용이 원전 자체를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지경이었거든요. 베트남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유연한 설계를 내놓는 대신에 우리 일본 기준은 이렇다, 너희가 맞춰라 라고 고집을 부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처음에 12조 7천억 원이었던 예상 비용이 20조 원, 30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 돈 없어서 못한다가 됐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손해보면서 안 한다로 맞서면서 협상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상황을 홀드업 문제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특정 자산이나 기술을 독점하고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사업 전체가 멈춰버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17년의 공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베트남의 예산 부족을 탓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진짜 이유는 명확했어요. 일본 기술의 경직성이 베트남의 오토바이 경제를 품지 못한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는 썩어버린 매뉴얼만 가득했던 셈이죠. 일본이 떠난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 현장과 베트남의 깊은 불신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베트남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험지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베트남 정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2조 7천억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됐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둠 속에 잠긴 베트남에게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포기한 그 험난한 길을 한국이 가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국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일본도 안 됐는데 한국이 과연 되겠어라면서 대놓고 비웃거나 조롱 섞인 눈초리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한국인 특유의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무서운 DNA를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증명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건 달나라의 우주기지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난공사거든요.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우습게 넘기고 정밀기기의 치명적인 모래바람이 1년 내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물 한 방울조차 구하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저런 환경에서 제때 완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한국은 전 세계 건설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적을 써냈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베트남의 열악한 도로와 오토바이 행렬을 탓하면서 짐을 싸서 도망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막에 새로운 길을 내고 전용 항구를 직접 건설하면서 원자로를 제 시간에 완공시켰거든요.
약속한 날짜와 공사 예산을 단 하루, 단 1원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세계 원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이 바라카의 기적을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인프라 핑계를 대면서 공사비를 눈덩이처럼 불렸는데 한국은 저 험난한 사막에서도 해내는구나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일본의 경직된 매뉴얼이 베트남의 오토바이 물류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길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상황을 돌파할 혁신적인 맞춤형 공법을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 안 되면 현장에 맞게 바꾸면 된다는 발상이었어요. 대한민국 원전이 왜 이렇게 강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습 효과를 제대로 달성한 괴물 같은 존재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이 원전 사고의 공포에 떨거나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20년, 30년 동안 원전 건설을 완전히 멈췄을 때 한국은 단 1초도 쉬지 않았습니다. 고리에서 시작해서 신고리, 한울까지 쉬지 않고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차곡차곡 축적해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원자운 생태계의 수직 계열합니다. 원자로를 설계하는 한전기술, 핵심 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건물을 올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걸 팀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경의의 대상으로 봅니다. 일본의 미쯔비시나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서로 제밥그릇 챙기기에 바쁠 때 한국은 국가대표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실제 수치로 봐도 K원전의 실력은 압도적입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3,500달러 수준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6,000달러가 넘고 프랑스는 7,000달러, 미국은 무려 1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3배가 나는 셈이죠. 그러면 싼 게 빚이 떡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원전은 유럽과 미국의 까다로운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델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 결과물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현지화 전략이에요. 일본이 우리 방식이 최고니까 너희가 따라와 라고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베트남의 도노 사정을 탓하는 대신 베트남의 오토바이 환경에서도 부품을 옮길 수 있는 유연한 공법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베트남의 인프라를 함께 고민하고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키지를 제안한 거예요. 마치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현지 인재를 키우면서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발전소 하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고의 기술 파트너를 얻는 거거든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매뉴얼만 읊조리면서 공사비를 올릴 때 한국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베트남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줬습니다. 이 차이가 12조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1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군림했던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서서히 저물고 대한민국의 기술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상징이거든요. 일본이 17년 동안이나 공들였던 성과가 오토바이와 도로 사정이라는 현장의 작은 변수, 그리고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냉혹한 국제 비즈니스 세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학자 조제프 슝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낡고 경직된 시스템은 결국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혁신이 들어선다는 원리입니다. 일본의 원전 모델은 과거의 영광과 낡은 매뉴얼에만 매몰되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스스로 파괴되었고요. 그 폐허 위로 대한민국의 유연하고 강력한 K원전 솔루션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지각 변동인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한 번 지어지면 최소 60년, 성능 개량을 거치면 100년까지도 가동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베트남의 밤하늘을 밝히는 전기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건 앞으로 100년 동안 베트남의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심장박동을 대한민국이 함께 관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잠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한국의 기술 표준에 발을 들이면 부품 공급부터 유지 보수, 기술 전수까지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강력한 경제 동맹 체제가 구축되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동남아시아 곳곳에 도로를 깔고 차관을 제공하면서 가졌던 경제 맹주의 지위를 이제는 한국이 에너지 주권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바닥에 떨어진 국가 간의 신뢰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일본은 12조 7천억 원을 아끼려다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가 신용이라는 가장 비싼 자산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바라카에서 보여준 철저한 약속 이행으로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을 얻어냈고요.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이자 무기입니다.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코의 거대한 원전 사업을 따내고 폴란드와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가 지금 팀 코리아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끈질긴 땀방울로 일궈낸 이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일본의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운 힘,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진심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행렬 사이로 한국 기술이 만든 전기가 환하게 흐르는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겁니다. 12조 7천억 원의 주인이 바뀐 진짜 이유는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에너지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더 크게 뻗어나갈 겁니다.